제1장 그림자의 속삭임.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닉 프리맨이 버럭 소리를 지르며 복도 쪽으로 씩씩거리며 지나갔다. 그 기세가 어찌나 등등한지 거실 가장자리에 쌓아둔 책들이 펄럭거릴 정도였다. 말했잖아요. 저 아래 토니네 집에 있었다고요. 엄마, 난 어린애가 아니란 말이에요. 희미한 그림자가 닉 위에서 맴돌았다. 그걸 눈치챈 건 단 한 사람. 구석진 곳 흔들 의자에 앉아있는 닉의 할머니뿐이었다. 메리가 그런 아들에게 소리쳤다. 너 자꾸 그런 식으로 말할래? 아직 말 안 끝났어? 밤에 아무 때나 집에 들어오는 게 괜찮다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내 맘이에요. 저 좀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요. 닉은 방문을 쾅 닫아버렸고 이로써 대화도 끝나버렸다. 메리는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소파에 푹 주저앉았다. 눈을 감았지만 숨이 가빠왔다. 주님, 이런 싸움을 얼마나 더 해야 하나요? 왜 이 아이의 사춘기를 저 혼자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때 메리의 요동치는 마음을 가라앉히는 부드러운 음성이 들렸다. 우리 딸 메리, 네가 너무 마음 아파하니 속상하구나. 하지만 이 일에 너 혼자인 건 아니란다. 메리가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 닉이 침대에 없는 것을 보고 격분했을 때 메리의 어머니 안나 커밍스는 조용히 기도했다. 친구들과 이웃에게 전화를 걸어 닉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되기까지는 1시간이나 걸렸다. 그런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태연히 닉이 들어왔으니 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메리, 이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겠구나. 엄마, 왜 하나님은 맷을 그렇게 일찍 데려가셨을까요? 닉이 아빠를 얼마나 좋아했는데요. 아빠가 하는 말은 다 고지 들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닉도 아빠를 잃은 슬픔에서 치유되고 다시 웃음을 찾을 거라 생각했는데 15살이 되면서 주변 모든 것에 분노가 치미나 봐요. 특히 저한테요. 메리,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셨지. 닉은 지금 기로에 서 있는 게 분명해. 자기 분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선택하게 될 거야. 엄마가 자기 적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할 텐데. 나이 지긋한 어머니의 대답이었다. 메리는 어머니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탁하지만 상냥한 음성은 메리의 마음을 가라앉혀 주었다. 메리는 성근 니트 이불을 덮고 앉아 말했다. 엄마, 정말 두려워요. 닉이 집에 들어오는 게 점점 늦어져요. 친구들이 닉한테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요. 그리고 저 녀석은 어떻게 하면 엄마가 폭발하는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메리, 알고 있지 않니? 정말 모르겠어요, 엄마. 메리는 두 손으로 머리를 쓸어 올리고는 두 방과 복도 가운데 있는 현관에 발을 디뎠다. 저도 어릴 때 이렇게 고집을 부렸어요? 엄마 이렇게 힘들게 했었나요? 안나가 딸의 말에 웃음을 지었다. 그럼 힘들었지. 자기 자식 문제는 원래 더 힘들게 느껴지는 법이야. 하지만 분명 닉도 힘들 거란다. 안나는 잠시 멈췄다 다시 말했다. 그 이야기를 꺼낼 때가 된 것 같구나. 이 말과 함께 두 번째 그림자가 복도를 스쳐 지나갔다. 메리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다. 저도 생각해봤어요. 그런데 전혀 먹히지 않는다던가 엄마가 또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생각하면 어쩌죠? 아니면 그냥 비웃고 말 수도 있고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을 수 있어요. 아니, 그 애는 읽을 거야. 그 이야기가 너를 사로잡았던 거 기억나지? 거기다가 그게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는 실제라는 걸 깨달을 때 얼마나 소름 끼치는지 너도 알지 않니? 저만한 아이들은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해. 거기다가 집집마다 아이들에게 전해줄 전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근데 엄마는 그게 진짜인 것 같으세요? 메리는 줄곧 문을 어머니한테 하고 싶었었다. 그 이야기? 그럼 진짜고 말. 메리가 말했다. 그 이야기 말고 우리가 그 이야기를 얻게 된 과정 말이에요.
그게 멀고 먼 우리 조상인지는 사실 중요치 않아. 분명 누군가의 조상이 그가 악마에게 사로잡혀서 무덤 가운데 살았고 자유롭게 풀려날 때까지 하루 종일 그 음성을 들어야 했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 그게 진짜일까요? 그 이야기가 그 사람으로부터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할아버지나 증조 할아버지가 지어낸 건가요? 글쎄, 아버지는 나한테 할아버지가 전해준 것이라고만 말씀하셨어. 내가 아는 건 그뿐이란다. 안나가 말을 이었다. 나는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해. 저 녀석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그림자를 봤단다. 메리, 그 책을 닉에게 주거라. 바로 그때야. 이 책은 제때 주어야 해. 너무 일찍 줘도 아이들은 잊어버리고 너무 늦으면 기회를 놓치게 되거든. 내 생각에 지금이 적기야. 그림자가 이미 저 아이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 그래서 저 아이가 너한테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거다. 그래도 아직은 완전히 넘어가지 않았으니 그 책을 읽을 수 있을 거야. 전 잘 모르겠어요. 엄마가 보기엔 그런 것 같으세요? 그래, 메리. 책은 어디다 뒀는지 알고 있지? 안나는 이렇게 말하며 벽난로 중앙을 가리켰다. 메리는 방을 가로질러 그는 벽난로의 넓은 참나무 선반 바로 아래의 왼쪽 끝 벽돌을 빼냈다. 그 공간에 손을 넣어 짙은 밤색 표지의 얇은 책을 꺼냈다. 알겠어요, 엄마. 메리는 손가락으로 가죽 표지를 문지르며 말했다. 13살 때 그 책이 자기에게 오던 그날이 생각났다. 그날 메리는 아버지의 손에서 그 책을 받으면서 절대로 읽지 않으리라 다짐했었다. 그녀 또한 화가 나 있었다. 하지만 호기심 때문에 첫 장을 넘기게 되었고 결국 이야기에 빠져들게 되었다. 메리는 아들을 잃을까봐 견딜 수 없었다. 아들의 방으로 가자니 책을 다시 되돌려 넣는 건 더 공포스러웠다. 닉은 주먹으로 방문을 세게 쳤다. 그림자가 주변을 휘휘 돌았지만 닉은 눈치채지 못했다. 진짜 지겨워. 여기서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너 이제 다 컸어.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게 하잖아? 다음에도 그냥 슬쩍 기어나가. 뭐라고 하겠어? 그림자로부터 스며나온 유혹의 말이 닉의 마음을 흔들어 불만을 일으켰다. 닉은 가방을 벗어서 무릎에 올려놓고 반쯤 열린 가방 속을 뒤졌다. 두꺼운 교과서 2권을 꺼내 벽에다 힘껏 내던지고는 그 속에다가 옷장 옆에 뒹구는 옷들 중에서 두툼한 티셔츠 하나를 쑤셔 넣었다. 문을 바라보다가 손잡이를 응시했다. 그러곤 기다시피 해서 팔을 길게 뻗어 손가버렸다. 토니가 가면 나도 간다. 가방 속을 뒤져 액정이 거미줄처럼 금이 간 휴대폰을 꺼내 호주머니에 쑥 넣었다. 엄마가 모르면 끄더라구나. 그림자가 속삭였다. 닉은 일어서서 침대 옆에 있는 축구공 모형 깔개 위를 왔다 갔다 하다가 카펫 밑에 쑤셔놓은 양말에 걸려 책상에 부딪히고 말았다. 화가 부글부글 끓어올라. 이 멍청한 카펫, 멍청한 하며 닉이 소리를 질렀다. 그건 창문 옆 열려있는 책상 서랍에서 2가지 색으로 된 골프공을 꺼내 굴려대기 시작했다. 짜증나는 대로 창문 밖으로 내던지지 않으려면 그렇게라도 해야 했다. 메리는 어머니의 말에 힘입어 긴 중간 복도를 지나 아들의 방으로 향했다. 발자국 소리가 나무 바닥에 울리는 것은 엄마가 가까이 온다는 신호였다. 닉! 엄마야! 조용한 방 안에서 행여 못 들을까봐 큰 소리로 말했다. 왜요? 닉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며 거칠게 말했다. 그러고는 휴대폰과 골프공을 베개 밑으로 넣었다. 잠깐 얘기 좀 하자. 둘러보고 가방을 옆으로 차버리더니 잠금 장치를 풀고 문을 열었다. 엄마의 표정을 슬쩍 보곤 고개를 돌리며 한숨을 쉬었다. 저것 봐. 네가 1000번쯤은 본 표정일걸? 엄마를 무시하는 저 표정 말이야. 그림자가 방문 앞에 서 있는 메리의 마음을 흔들며 속삭였다.
엄마 앞에서 문은 안 잠그면 좋겠다. 메리가 말했다. 야, 이거 네 문이잖아. 그림자가 닉에게도 속삭였다. 내 문이라고. 문 잠그는 건 내 마음이라고. 닉은 짜증스럽게 누나를 굴리며 말했다. 문 잠그는 게 좋을 때가 있다고요. 메리는 잠시 숨을 크게 들이쉬며 마음을 다스리고 말했다. 그래. 더는 너하고 말싸움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엄마를 이렇게 무시하는 태도는 네가 생각 좀 해봤으면 좋겠어. 그냥 이렇게 있는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잖아. 뭐 지금은 그런 얘기 하려고 온 건 아니야. 잠깐 앉아서 보여줄 게 있는데 괜찮지? 엄마의 차분하고 절제된 말투에 거친 말을 내뱉던 닉도 경계를 풀었다. 어깨도 살짝 내려갔고 그림자는 스르르 물러났다. 제가 바라는 건 엄마가 마치 경찰처럼 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한두 살 어린애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시시콜콜 저희 노는 시간까지 간섭하는 거 싫다고요. 그래도 이렇게 옳지 않단다. 어쨌든요. 메리는 다시 한번 숨을 고르고 닉의 침대 머리맡 쪽으로 몸을 낮췄다. 이걸 언제 줄까 계속 기다려왔단다. 메리가 책을 들고 담담히 말했다. 이게 뭔데요? 책이야. 할머니가 우리 가족의 전설이라고 부르시는데 이 책은 우리 가족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거야. 내 생각에 이제는 네가 읽을 때가 된 것 같구나. 어린애처럼 대하지 말라고 했지? 그래, 이게 첫 단계야. 읽어봐. 우리 가족 대대로 내려오는 이야기니까. 무슨 얘긴데요? 드래곤과 그의 얽힌 이야기? 엄마가 책을 가까이 들이밀며 말했다. 드래곤이요? 우리 가족에 드래곤 이야기가 있어요? 좀 웃기는 일이었지만 가족의 전설이라는 말에 구미가 당겼다. 아빠도 이야기를 좋아하셨지. 너도 한번 읽어보렴. 메리가 아들에게 책을 건네주었다. 닉은 낡은 표지가 낯설지 않았고 부드럽게 느껴졌다. 마치 다락방에서 꺼낸 오래된 낡은 상자 같은 냄새도 났다. 책은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거기다 닉은 책 읽기를 좋아했다. 읽어볼 거지? 메리가 긍정적인 대답을 기대하며 아들의 눈을 깊숙이 들여다보았다. 닉은 거부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러면 엄마의 등살에 시달릴 게 분명했다. 대충 몇 쪽 읽는 걸로 로부터 해방되는 게 좋겠다 싶었다. 게다가 엄마의 말투가 아까 거실에서 다툴 때와는 사뭇 달라져 있었다. 엄마의 차분하고 절제된 눈빛은 닉의 마음에 살포시 한 발을 들여놓은 것 같아서 엄마를 향해 문을 쾅 닫아버리지 못하게 만들었다. 닉은 잠시 생각한 후 엄마의 눈을 끝 보고 대답했다. 읽을게요. 닉은 엄마의 손에서 책을 휙 낚아채서는 침대 한 구석에 몸을 던지며 엄마는 그만 나가라는 신호를 보냈다. 엄마가 가만히 복도 쪽으로 나가자 닉은 마음 한켠이 불편해졌다. 책을 잡아챌 것까진 없었잖아. 한편 메리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문 밖에 잠시 서 있다가 닉, 고맙다 라고 말하고는 거실 쪽으로 돌아갔다. 닉은 표지를 위아래로 훑어보고는 제목을 읽었다. 드래곤 시드? 책을 첫 장부터 휘리릭 넘겨보았다. 첫 장은 들어가는 말로 시작되었다. 벌써부터 지루하군. 그러면서 닉은 자신도 모르게 이미 책을 읽기 시작했다. 제2장 드래곤의 발현. 닉은 침대 머리맡에 기대어 자리를 잡고는 손글씨로 쓴 책을 검지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읽기 시작했다. 책은 쪽마다 누렇게 되어 있어 넘길 때 조심해야 할 것 같았다. 첫 번째 단어가 이 책을 읽는 너는 위험에 처해 있다. 내가 너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에 주의해라. 너는 이미 전염되었을 수 있다. 어둠의 씨가 이미 내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지 모른다. 닉은 살짝 한기가 느껴져 일어나 앉았다. 나 타이바르는 손으로 이 책을 직접 쓰고 있다. 이 책 속에서 나는 내 먼 조상의 이야기를 남기려. 사람들은 내 조상을 무덤가의 남자라고 불렀다. 그 인생의 이력은 우리 가문 대대로 구전되어 왔다. 그러나 이것은 그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내 이야기고 또
네 이야기일 수 있다. 그렇기에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전해주신 것을 이렇게 써내려가는 것이다. 나는 이 이야기가 아직 힘을 잃지 않았음을 확신하는데 그것은 찌르고 내 삶을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내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바다. 이 책이 끝나면 마지막을 주목해라. 너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너 자신을 보호해야 할지 알고 싶을 것이다. 내가 해독제라 부르는 실행 목록을 모아두었다.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내가 직면한 위험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다. 해독제는 생생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즉, 직면한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내 마음속에서 드래곤 시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그에 대한 정보 말이다. 이러한 실행 목록은 이 이야기만큼이나 중요한 것이다. 내가 그 목록을 대충 훑어보고 지나가려는 유혹을 뿌리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제 그 씨의 본성에 관해 이야기를 시작하겠다.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는 알 것이다. 그것은 아주 작은 알갱이다. 그러나 땅에 심으면 조건이 충족했을 때 싹이 트고 꽃이나 식물이나 나무로 자란다. 씨는 다 자라면 완전히 달라진다. 도토리는 갈색 모자를 쓴 반짝거리는 곰같이 생겨 손 안에 숨길 만큼 작지만 나중에는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되어 그 그늘 아래 모든 것이 깃들 만큼 자라난다. 연약한 민들레 씨는 열풍선이 바람에 날아가듯 수천 미터씩 날아갈 수 있다. 그러다가 땅에 안착하면 뿌리를 깊게 내리고 넓은 잎을 뻗어 식물을 죽이기까지 한다. 너도 알다시피 어떤 씨는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다 자라면 주변에 큰 피해를 끼치기도 한다. 그런데 교만의 씨가 있는데 그것에서 가장 끔찍한 씨다. 그것은 1000년 동안 땅 위에 남아있을 수 있는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부드러운 흙이 없으면 절대로 뿌리를 내릴 수 없다. 그러나 만약 이 씨앗이 누군가 마음속에 떨어지면 그것은 깊고 끔찍한 뿌리를 내려 무서운 괴물을 키워내고 만다. 이것이 드래곤 시드라는 이름을 지니게 하다. 오늘날 이 씨들은 우리 주변의 모든 곳에서 떠다니고 있다. 한번 드래곤 시드가 마음밭에 떨어지면 얼마나 싹을 틔운다. 미국 자리공이라는 식물의 씨를 생각해보자. 그 씨가 싹을 틔울 쯤에 뿌리가 얕은 작은 식물이기 때문에 쉽사리 뽑아낼 수 있다. 그러나 덤볼 아래나 구석진 곳에 숨어서 자라게 내버려 둔다면 당근처럼 뿌리가 흙 속에 깊게 박혀서 아무리 잡아당겨도 땅에 나온 부분만 또 끊어지고 뿌리는 계속 자라날 것이다. 드래곤 시드도 마찬가지로 마음속에서 이렇게 작용한다. 교만한 생각이 작을 때 재빨리 뽑아내야지. 그냥 자라도록 내버려두면 마음이 꼬여 악으로 굽게 한다. 질투가 싹 트고 눈을 가리는 거만함이 깊게 뿌리 내린다. 그러면 거짓말하는 혀가 생기고 거기서부터는 그 사람의 인생 궤도가 달라지는 것이다. 거짓말하는 혀는 배의 방향을 조종하는 작은 키처럼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결국 원망과 시기와 미움과 욕망과 분노의 취약한 모습들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드래곤 시드가 희귀하거나 아예 경험할 기회가 없다면 그토록 심각하게 경계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드래곤 시드는 우리 주변 어디에나 널려 있다. 그림자가 맴도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드래곤 시드가 바람을 타고 나타날 수 있다. 민들레 씨처럼 흩날리다가 땅에 떨어져 싹이 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막을 능력이 없고 드래곤 시드는 아무리 영리한 사람이라도 한 수 위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약속을 성취할 왕께서 드래곤을 죽이고 드래곤 시드를 단번에 파괴하시는 것뿐. 아, 내가 말하지 않았던가? 진짜 드래곤이 있다. 그는 최초로 마음속의 교만이 싹 트도록 허락한 자이다. 오늘날 우리를 전염시키고 있는 그 드래곤 시드의 기원이 바로 이 드래곤이다. 오래전 그 첫 번째 드래곤 시드가 만들어지기 전에 모든 피조물이 왕 대신 그분을 경배했다. 그 경배의 노래는 수천 킬로미터까지 울려 퍼졌다. 왕좌를 지키는 호위대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고 왕의 모든 뜻을 받아들였다. 왕의 호위대는 가장 강하고 웅장한 군대였다. 눈같이 하얀 그들의 날개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10m에 달했다. 그들은 실크로 만든 긴 옷을 어깨로부터 길게 들이웠고
그 위에는 번쩍이는 청동 흉갑을 입었다. 부드러운 실크천은 넓은 금띠로 허리를 조여 썰어졌고 가장 작은 수호천사 다듬은 강철이나 화강암 같은 근육질의 팔다리를 가진 모습 위풍당당했다. 그러나 어느 운명의 날 가장 높은 호위대장이 심상치 않은 실수를 저질렀다. 왕자에서 눈을 돌려 자신을 우러러보기 시작한 것이다. 그가 자기의 아름다움에 도취되어 스스로를 찬미하면서부터 왕에 대한 마음은 차가워졌다. 첫 번째 드래곤 시드, 즉 교만의 씨가 그 마음속에 생겨서 싹이 트고 검은 뿌리가 그의 심고 들었다. 그렇게 첫 번 생겨난 것이다. 닉은 들어가는 말을 다 읽고 나서 호기심이 다음 쪽을 펼치지 않을 수 없었다. 뒷문 밖에서 미아가 문자를 보내고는 누가 볼까봐 얼른 주머니에 휴대폰을 넣으며 벨을 눌렀다. 띵동 하고 벨이 울리면서 집 쳐졌다. 닉의 누나 마사가 자기 방문을 획 열고 튀어나오더니 부엌에 빼꼼히 얼굴을 내밀며 말했다. 미아일 거예요. 엄마 나 나갔다 올게요. 메리는 싱크대에서 고개를 돌려 딸을 쳐다봤다. 미아랑 나간다고? 너 이틀 전에도 미아랑 공부한다고 나갔던 것 같은데? 너 요즘 얼굴 보기 힘들다? 엄마, 어제는 학교 갔다 와서 내내 집에 있었어요. 이유 없이 돌아다닌 것도 아닌데요? 마사는 살짝 한숨. 미아가 미국 행정부에 대해 공부한다고 도와달라고 한 거 아시잖아요. 목요일까지 다 못 끝낼 수도 있어요. 오늘 또 하는지 몰랐지. 무슨 시험이라도 있니? 아니요, 시험은 없어요. 근데 아시잖아요. 친구들이랑 밖에서 공부하기 좋아하는 거. 그래야 시험이 있어도 걱정 없고요. 꼭 성적을 봐요. 그게 바로... 알아. 내 아빠도 그렇게 말하곤 했지. 그냥 공부하러 가는 거지? 물론이죠. 엄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디로 새지 않을 거고요. 미국 행정부에 대해 복습할 거예요. 미아가 혼자 잘 못하는 데다가 수업이 너무 따분하다고 계속 투덜거리더라고요. 미아를 도와주는 게 결국 저한테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가도 되죠? 미아가 와 있어요. 마사는 재차 물어볼 필요가 없다고 느꼈지만 엄마는 아직도 닉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다. 메리는 슬다. 그래, 너무 늦지 않게 와라. 마사는 엄마를 가볍게 안아주었다. 그때 띵동 하고 벨소리가 가요 엄마 다녀올게요. 마사는 어깨 너머로 할머니도 잘 다녀오라는 듯 마사에게 손을 흔들었다. 저녁 전엔 들어올게요. 그런데 사실 그것도 미안해 엄마가 어떻게 하실지에 달렸어요. 잘 다녀와. 메리가 대답했다. 마사는 가방을 어깨에 메고 현관문으로 달려갔다. 닉이 마사의 반만이라도 닮았으면 좋았을 텐데 저 녀석은 왜 저렇게 골칫덩어릴까? 메리는 마사가 현관문을 닫고 친구와 함께 기다리고 있는 차로 달려가는 것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안나는 흔들어 의자에서 일어나 딸에게 말했다. 닉을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라.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애는 말 한마디 없이 집에서 몰래 나가버리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방에 없었고요. 밤새 밖에 나가 돌아다녔을 수도 있어요. 마사는 학점이 모두 A잖아요? 미랑 만나서 공부도. 그래 알아. 나이가 지긋한 어머니는 딸의 마음을 이해하고도 남에게 어떻게 격려해줄까 살펴보는 중이었다. 저 애들은 시험이 없는데도 저렇게 모여서 공부하는데 닉은 시험이 있어도 공부를 안 하니 참 기막히죠? 메리, 마사와 닉을 비교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니? 둘은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이고 서로 다른 인생이란다. 감사하게도 닉이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멀리 가지 않았고 마사도 분명 자신만의 힘든 싸움이 있을 거야. 마사는 아빠가 죽고 나서 자기 정체를 발견하고 있는 거잖니. 그게 다 좋은 것만 아니란다. 공부 잘하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엄마도 아시잖아요. 제가 닉이랑 잘 지내려고 노력하는 거. 마사는 문제 없어요. 친구들하고도 잘 지내고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해요. 공부로 장학금 못 받으면 운동으로라도 받을 아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건 닉뿐이라는 거죠. 그래, 바로 그게 문제지, 메리. 너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내 염려를 맡길 필요가 있어. 하나님이 너를 돌보시고 내 아이들을 돌보심을 알잖니? 이리 와봐라. 메리는 어머니에게 가까이 갔다. 안나는 딸의 손을 부드럽게 꼭 쥐었다.
방금 전에 네가 이 방으로 들어오면서 네게 그 책을 팔았다고 얼마나 감사했니? 염려가 뭘 빼앗아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 책으로부터 뭔가 시작될 거야.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돌보고 계신단다. 자, 이제 곧 알게 될 거야. 안나가 메리를 격려하며 말했다.